오원호 작가의 장편소설 신의 낙엽 제1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2. 새로운 여인들을 찾아가기 위해 여인숙에서 나와 다시 한번 뒷골목을 방황하기 시작했다. 한낮의 뒷골목은 여인들이 나와 있지 않아 밤의 뒷골목처럼 부산하지가 않았다.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유혹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도리 없이 또 아무 집이고 문을 밀치고 들어가야 할 참이었다. 배가 고팠다. 그리고 보니 아침도 먹지 않았고 점심도 때를 이미 넘기고 있었다. 여인들을 찾아가기 전에 줄인 창자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물어물어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뒷골목 안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다. 식사를 날라온 계집아이가 나를 보더니 야릇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아저씨는 미남인데 왜 눈을 못 보세요? 시골에서 갓 올라온 것 같은 순진한 계집아이였다. 글쎄, 아가씨는 미인일 것 같은데 못 보아줘서 미안하군. 제가 미인일 거라고요? 그럴 것 같은데. 별로예요. 별로라고요? 무척 고지식한 계집아이라고 생각했다. 아저씨는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미인을 고르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저씨? 계집아이는 예사로 하는 말이었으나 좌절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는 못이 되었기에 대꾸를 하지 않았더니 계집아이가 물러갔다. 나는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으나 빨리 식사를 끝내고 나올 생각으로 부지런히 밥숟가락을 입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물러갔던 계집아이가 다시 다가와서 말을 붙여왔다. 아저씨, 우리 언니하고 결혼하실래요? 하시겠다면 제가 다리 놓아드릴게요. 대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니 있니? 그런데 얼굴에 큰 흉터가 있어요. 화상을 입었거든요. 흉터가 너무 커서 수술로도 안 된대요. 얼마나 잘난 여편네를 얻어 걸리는지 두고 보자고 하던 어젯밤 여인숙에서의 여인의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계집아이는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눈은 말짱하니까 아저씨 눈이 되어드릴 수는 있지 않겠어요? 대신 아저씨가 우리 언니를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무엇이 어째? 나는 쥐고 있던 밥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어서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다. 주방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달려나왔다. 영순아, 너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러니? 잘못했다고 빌어. 영순은 계집아이의 이름인 모양이었다. 아저씨 잘못했어요. 저는 아저씨 생각해서. 겁에 질린 영순은 말끝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순의 사과는 더욱더 나를 화나게 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를 생각해서라고? 그래, 그 정도가 고작 나를 생각해주는 것이냐? 나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탁자를 둘러엎었다. 식당 안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계집아이는 이제 숨어버렸는지 어쨌는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는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식사를 하러 들어왔다가 날벼락을 면치 못하게 된 옆자리의 다른 손님들은 허둥지둥 밖으로 몸을 피하기도 하고 덜어는 나를 붙잡고 늘어지기도 했다. 선생님! 한 여인이 등 뒤로 다가와서 내 허리를 꽉 붙잡고 늘어졌다. 역시 식사를 하러 들어왔다가 날벼락을 면치 못하게 된 옆자리 손님 중에 한 사람인 모양이었다. 여인이 간신히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이런다고 무엇이 해결되나요? 더욱더 당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잖아요. 여인이 나를 질책하고 있었다. 웬 참견이요? 내가 소리쳤다. 알았어요. 그런 걸 모를 당신이 아니지요. 어머님 같기도 하고 누님 같기도 한 여인이었다. 당신은 누구요? 안심하세요. 강도는 아니니. 여인이 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이 땀 좀 봐.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 음성에는 연민의 정이 서려 있었고 그 손길에는 부드러움이 담뿍 배어 있었다. 그 부드러움 앞에서는 사자 새끼처럼 날뛰던 나도 한풀 꺾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 가서 차나 한 잔 같이 하실까요? 내가 한풀 꺾이는 것을 본 여인이 말했다. 여인을 따라 나서고 싶었으나 그대로 거기를 떠날 수는 없었다.
깨어진 그릇이며 파괴된 물건도 물건이려니와 장사를 못한 것까지 따지면 식당 주인으로서는 그 손해가 막대할 테니 그 손해를 변상하고 내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계집아이 영순에게도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따지고 보면 죄라고는 순진하고 솔직했던 죄밖에는 없는 영순이 아닌가. 나를 생각해준다고 해준 영순이 아닌가. 나에게 호감을 가져주었기 때문에 그런 죄이라도 할 수 있었던 영순이 아닌가. 그 영순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변상부터 하고 나오겠습니다. 내가 식당을 향해 돌아섰다. 두들겨 부술 때는 언제고 변상을 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예요? 여인이 웃으며 나를 붙잡았다. 걱정 마세요. 이미 다 해결을 했으니까요. 심부름하는 아이한테도 대신 사과를 했고요. 세심하고 민첩한 여인이 아닐 수 없었다. 누구라 이토록 고마울 수 있을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인은 정희의 선배 언니였으나 나와는 처음인 사람이었다. 그 여인이 나를 잡아 끌고 있었으므로 나는 순순히 따라가주는 수밖에 없었다. 골목 안엔 다방이 없었다. 여인은 큰 길로 나가 길가의 다방 하나를 찾아내고 나를 그리로 데리고 들어갔다. 큰 길가에 위치한 다방치고는 손님이 그리 많지 않은 한산한 분위기의 다방이었다.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바이올린의 높고 가냘픈 음율과 피아노의 굵고 나직한 음율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감미로운 음악이었다. 우리는 차를 주문하고 나서 마주 앉아 있었다. 맞은편의 여인이 콧노래로 흐르는 음악을 조용히 따라잡고 있다가 내게 물었다. 음악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주문한 차가 왔으므로 여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우리 애기 아빠는 이 좋은 음악을 듣지 못하지요. 애기 아빠라고 하시면 저의 남편 말이에요. 농아인이죠.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나는 저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다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다가 그녀의 남편은 농아인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다가 그녀는 농아인을 남편으로 맞았을까 하는 것이었다. 농아인을 남편으로 맞은 그녀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또 생각했다. 농아를 상쇄할 만한 결점이나 모자람이 그녀에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서는 농아인을 남편으로 맞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농아를 상쇄할 만한 결점이나 모자람이란 무엇일까? 식당 계집아이 영순이의 죄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결점이 있는 건 아닐 테지. 나는 생각의 방향을 내 아내가 될 사람에게로 돌려보았다. 정희가 내 아내가 되는 경우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볼까? 지금 내가 농아인 아내에게 대해 품는 것과 똑같은 동정과 의문을 사람들은 내 아내인 그녀에게 대해 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혹에 찬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그때 그녀의 심정은 어떨까? 나는 입맛이 저기 씁쓸해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차 다 식겠어요. 마저 드세요. 내 씁쓸한 입맛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이 여인이 말했다. 나는 남은 차를 한 입에 쏟아넣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보니 아직까지 서로 자기소개가 없었군요. 전 이수옥이라고 해요. 네, 이 여사님. 전 강허빈이라고 합니다. 네, 강 선생님. 이 여사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무슨 의미가 있는 웃음 같았으나 무슨 의미의 웃음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정의 생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여사에 대한 내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이 여사를 모자람이 있는 여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여사는 내 상상의 날개 밑에서 점점 천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 아내가 될 사람과는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불행도 그 밖의 모든 아픔도 같이 하고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는 깊이 정을 느끼기까지 되는 이 여사였다. 그 이 여사가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저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허락해 주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하지 못할 이야기가 없고 듣지 못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았다.
남편 이야기를 하던 뒤끝이었으므로 이 여사가 하려는 이야기는 남편에 관한 이야기거나 그들 부부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에 관한 이야기거나 그들 부부에 관한 이야기라면 사랑한 이야기든 미워한 이야기든 행복했던 이야기든 불행했던 이야기든 듣고 싶었다. 어떤 이야기가 되었든 이 여사의 이야기는 내 인생에 보탬을 줄 것이고 또 보탬을 주기 위해 이야기를 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실은 하고 이 여사는 한참을 더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떼었다. 어제 저녁에도 선생님을 배웠어요. 골목 안에 집이 있는 분 같지는 않더군요. 그렇다면 손님이라는 이야기인데 뒷골목을 찾은 목적이 무엇인지요? 이 여사는 연극대본을 암송하듯 냉랭하고 차분한 어조로 또박하게 말을 했다.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말았다. 하지 못할 이야기가 없고 듣지 못할 이야기가 없을 것이라고 했더니 하지 못할 이야기가 바로 거기 있었다. 생각해보라. 욕망의 불을 끄기 위해 뒷골목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낯선 숙녀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이미 천사로 변신한 이 여사 앞이 아닌가. 이 여사는 나를 욕하다 못해 딱이라도 때릴지 모르고 내 손을 붙잡았던 자신의 손까지 더럽혀졌다고 나를 향해 침을 뱉고 돌아섰는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이실직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이었다. 그렇다면 뭐라고 둘러대기라도 해야겠는데 이 여사가 속아줄까? 아니, 이 여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묻는 것이 아닐까? 묻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의심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알고 있으면 알고 있고 의심하고 있으면 의심하고 있을 일이지 묻기는 왜 묻는 것일까? 나를 질타하기 위해서일까? 그럴는지도 몰랐다. 이 여사는 천사이니까. 천사는 부정을 용서하지 못할 테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내려질 질타는 준엄한 것일 터.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여사를 속여야 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만큼 잡아떼기라도 해야 했다. 이 여사님은 댁이 이 근방이신가요? 이 여사 역시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들렀던 것 하며 다방을 찾지 못해 왔다 갔다 하던 것 하며를 보아서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여사도 손님이라는 이야기, 손님으로 뒷골목을 찾은 데는 그만한 목적이나 동기가 있을 테니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나서 비슷하게 꾸며대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 물어본 말이었다. 친구가 근방에서 여관을 하고 있죠. 그 여관에 투숙하고 있어요. 서울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어제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이 여사의 대답이었다. 나도 근방에 친구가 살고 있다고 말할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앵무새 같은 대답이 아닌가. 친구의 집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또 어떻게 알아? 한참 골몰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을 스치는 멋진 거짓말이 있었다. 그 거짓말이라면 그런 대로 들어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또 전혀 거짓말이라고만도 할 수 없을 것이었다. 저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 증거로 붓을 꺼내어 보였다. 네, 그러시군요. 이 여사는 믿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결코 이해는 되지 않았으리라. 앞을 보지 못하시는데도 그림을 그릴 수는 있나 보죠? 나는 또 그 점에 대해 그녀를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습니다. 맹인들은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그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적인 입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다. 어려서 실명한 맹인들은 시각적인 입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할 뿐이지, 그렇지 않고 입체 감각이 있어서 그림을 이해한다고만 하면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맹인들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말을 계속했다. 저는 미대에 재학 중에 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입체 감각도 그대로 살아있고 그림에 대한 이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실명 후 지금까지 단 한 폭의 그림도 완성시켜 본 적이 없으므로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은 그렇게 장담을 해놓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여사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입체 감각이 살아있고 그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 과연 용이한 일일까요? 밀턴은 실명하고 나서 실록원을 썼고 베토벤은 실청하고 나서 불후의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나라고 실명하고 나서 불후의 명화를 그리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가에게 있어서 시각이나 작곡가에게 있어서 청각은 보조 기능에 불과하지만 화가에게 있어서 시각은 중심 기능이 아닐까요? 화가에게 있어서 시각도 보조 기능에 불과합니다. 무릇 위대한 화가란 그리고 불후의 명화란 눈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그리는 것이니까요. 아, 정말 그렇겠군요. 듣고 보니 공감이 가는 이야기로군요. 내가 워낙 강력하게 나갔기 때문인지 이 여사는 그만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와 이 여사는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나를 곤경에 빠뜨리지 못해 배가 아픈 이 여사인지도 몰랐다. 그림은 그렇다 치고 여인들의 얼굴은 어떻게 본다는 말씀이죠? 손으로 만져보아야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손으로 만져서 얼굴을 얼굴답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내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 된 생각이 들었는지 이 여사가 말했다. 하긴 맹인들의 손감각은 특수하다니까. 우리네 일반 사람들이 만질 수 없는 것까지도 만질 수 있을지 모르죠. 병 주고 약까지 주는 이 여사였다. 그녀는 계속했다. 어제 저녁에 이미 여인들의 얼굴을 만져보셨을 테죠? 어떻던가요? 얼굴을 얼굴답게 볼 수 있던가요? 어제 저녁에 제가 본 여인들은 하나같이 못생긴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보여줄 얼굴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인들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어조는 어지간히 성난 것이 되어 있었다. 피해 나갈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이 여사가 얄미웠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미인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 여사는 기어이 나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고야 말겠다는 것 같았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 여사가 계속했다. 저를 따라가세요. 제가 묵고 있는 여관엔 미인들이 많더군요. 친구에게 부탁해서 미인들의 얼굴을 마음껏 만져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볼 일이 있으니까요. 볼 일이라니요? 그림을 그리는 일보다도 미인들의 얼굴을 보는 일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볼 일이 있단 말인가요? 네, 있습니다. 그 볼 일이라는 게 무엇이죠? 말해버릴까? 욕을 먹든 말든 헤어지면 다시는 안 만날 사람, 욕을 먹더라도 비웃음을 사더라도 한 번이면 족할 것 아닌가. 말하면 욕을 하면서라도 침을 뱉으면서라도 놓아줄 것 아닌가. 그러나 이 여사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일. 그러니만큼 그런 그녀를 실망시킬 수 없어서도 말할 수 없었다. 가세요. 저를 따라가세요. 볼일을 보게 해드릴 테니까요. 그 볼일이라는 것도 미인들이 있는 곳에서 볼일 아니겠어요? 이 여사가 내 팔을 잡아 일으켰다. 이 여사를 따라 들어간 집은 어제 저녁 여인숙과는 달리 분위기가 조용하고 안정되어 있어서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여관이었다. 손님을 맞는 종업원들의 태도도 한결같이 공손하고 친절했다. 방도 크고 깨끗했으며 방 안은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이부자리도 제자리에 잘 정돈이 되어 있었다. 이 여사가 어떻게 연극을 꾸며놓았는지 그 집에서는 청하지 않아도 여인들이 봉사를 하러 들어왔다. 그리하여 한 여인과 마주 앉게 되었다. 아가씨의 이름은? 나는 또 이름부터 물어보았다. 영아라고 불러주세요. 낭낭한 목소리의 여인이었다. 정아라고 불러주면 어떨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희아라고 불러주면? 그렇게도 안 될 테고요. 왜 안 되죠? 목소리가 다를 테니까요. 얼굴은 다르지 않고 목소리가 곧 얼굴일 테지요. 얼굴이 곧 목소리일 수도 있겠군. 나는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가씨의 진실은 어느 쪽이요? 나는 격한 어조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가씨는 빛인가요? 아가씨는 소리인가요? 아가씨는 향기인가요? 아니면 아가씨는 다른 그 무엇인가요? 눈을 감으면 빛도 아니요. 귀를 막으면 소리도 아니요. 코를 막으면 향기도 아니요. 입을 다물고 손을 놓으면 다른 그 무엇도 아니죠. 그렇다면 아가씨는 무엇이요? 하나의 의미죠. 빛의 의미를 주면 빛이 되고 소리의 의미를 주면 소리가 되고 향기의 의미를 주면 향기가 되고 다른 그 무엇의 의미를 주면 다른 그 무엇이 되지요. 아주 편리하군.
편리하지요. 다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불편하지요. 정화의 의미를 주면 정화가 되고 희화의 의미를 주면 희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런데 왜 정화나 희화는 안 되는 것이요? 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안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된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지요. 내 애인도 될 수 있단 말이요? 이러다 뿐이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 아가씨가 내 애인이 될 수는 없어. 내 애인이 아가씨일 수는 없어. 내 애인은 남자의 품에 안길 수가 없어. 선생님은 여자를 품에 안을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없어. 그렇다면 이 뒷골목은 왜 찾아오셨어요? 얼굴을 만져보기 위해서요. 나는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 정말 그렇다고 하셨죠. 여인은 무릎을 탁 치며 너스레를 떨고 나서 그렇다면 어서 얼굴을 만져보시죠. 목소리가 곧 얼굴이라고 하지 않았소. 나는 이미 아가씨의 얼굴을 귀로 들었어. 더 만져볼 필요가 없을 것이요. 저에게 소리의 의미를 주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애인의 의미도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주겠어. 애인의 의미도 주겠어. 그러니까 나가주시오. 애인은 필요치 않소. 소리만의 애인은 필요치 않소. 여인이 나가고 다른 여인이 들어왔다. 앞서의 아가씨는 목소리가 자신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아가씨의 얼굴은 무엇이죠? 저의 얼굴은 향기라고 할까요? 코를 막으면 아무것도 아니겠군. 세상의 모든 향기는 코를 막으면 차단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지만 저의 향기는 코를 막아도 차단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죠. 아가씨에게 그런 향기가 어디 있어? 이 화장품 냄새가 아가씨의 향기란 말이요? 선생님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이 지극함이 향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 향기도 있던가요? 있지요. 사랑의 향기라고 하죠. 사랑의 향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그윽한지 몰라요. 그 향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향기를 풍기는 이의 얼굴이 보고 싶으니 그것이 문제지요. 향기가 곧 얼굴이라고 생각하세요. 얼굴이 곧 향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아가씨 얼굴도 만져볼 필요가 없겠군요. 나가주시오. 여인이 나가고 또 다른 여인이 들어왔다. 여인은 인사를 하고 나서 말없이 내 처분만을 바라고 앉아 있었다. 내 바로 앞에 앉아 있지만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하는 여인. 그 여인을 나로서는 인식할 방법이 없었다. 말을 해야 했다. 아가씨와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죠? 2자 남짓 되겠군요. 2자밖에 안 되는 거리가 왜 이렇게도 멀게만 느껴지죠? 이렇게 가까이에서 제가 선생님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선생님이 제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도 말인가요? 내가 아가씨의 말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는 아가씨는 내 가까이 있지만 아가씨가 내 말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는 아가씨는 내 곁에서 멀리 아주 멀리 달아나고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떡하죠? 저 혼자 계속 짓거리고 있을 수도 없고. 여인은 한참을 생각하고 나더니 아, 좋은 수가 있어요. 손을 이리로 내밀어 보세요. 나는 손을 내민다. 여인이 그 손을 잡는다. 이젠 됐죠? 선생님과 저 사이에 거리가 없어졌죠? 아직도 아가씨와 나와의 거리는 달나라보다도 별나라보다도 멀게만 느껴지는 거리요. 이렇게 손을 마주잡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있는데도 말인가요? 손은 손일 뿐 아가씨의 전부가 되지 못해. 나는 아가씨의 전부를 감각하고 싶어. 그럴 수는 없을까? 여인은 다시 한참을 생각하고 나더니 아, 있어요. 있다고? 네, 있어요. 여인은 자신 있게 말한다. 저를 포옹하고 저에게 키스해보세요. 저의 나신을 애무하고 저의 살 속에 선생님의 살을 섞어보세요. 저의 모든 것이 저의 가슴속까지 뜨겁게 그리고 황홀하게 감각될 수 있을 거예요. 눈빛도 표정도 미소도 자태도 각도 선도 남김없이 감각될 수 있을까? 소꿉장난 밖에는 모르던 아이들도 공치기에 재미를 붙이고 나면 소꿉장난 같은 것은 돌아보지 않게 되지요. 그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눈빛과 표정, 미소와 자태, 각과 선, 그것들은 나의 영원한 동경이며 내 영혼의 지극한 고향이요. 아무리 타향에 정을 들이고 산다 한들 그 지극한 고향을 어찌 잊을 수 있겠더라는 말이요. 그러니 어쩌면 좋지요? 얼굴을 보여주시오. 얼굴을. 나는 여인을 끌어당긴다. 여인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앉는다. 아니요. 보지 않을 것이요. 나가주시오.
여인이 나가고 한참 후에는 이 여사가 들어와서 나를 충동질하기 시작했다. 선생님께 꼭 한번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굉장한 미인이더군요. 미인은 없습니다. 미인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미인은 사라지고 없는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오직 한 사람의 미인이 있어요. 길을 잃은 미인인가요? 차를 놓친 미인인가요? 왜 남은 미인이 있단 말입니까? 왜 남은 미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 사람의 미인이 남아있어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한 미인인데도 말인가요? 네,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사는 그 미인의 얼굴을 구도로 스케치까지 하여주며 권유를 계속하고 있었다. 무척 착하게 생긴 얼굴이지요. 그러면서도 개성이 뚜렷하고요. 관심 없다니까요. 갸름한 얼굴에 눈은 큰 편이죠. 절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눈동자는 호수처럼 깊고 맑으며 청순한 눈빛을 가지고 있지요.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 있었다. 아니, 그런 말로 그렇게 스케치된 얼굴이 있었다. 그렇다. 정희의 얼굴이었다. 중국집 홍화루 여주인이 정희의 모습을 스케치해줄 때 그렇게 해주었다. 홍화루 여주인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때 사용한 말들은 지금 이 여사가 나열하고 있는 말들과 대동소이한 것들이었다.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 아니겠는가? 아니, 같은 얼굴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언어란 한낱 부호에 지나지 않는 것, 부호에 지나지 않는 언어란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가. 갸름하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얼굴만 하더라도 수천 수만의 얼굴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부정확한 언어에 의한 스케치만을 가지고 비슷한 얼굴 또는 똑같은 얼굴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정의를 연상하고 보니 더 이상 이 여사의 스케치에 무관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홍화루 여주인은 정의의 모습을 그 이상은 스케치해주지 못했었다. 지금 이 여사의 스케치가 그때 그 홍화루 여주인이 못다 해준 스케치를 마저 해주고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열심히 이 여사의 스케치에 귀를 기울이며 다음 스케치를 재촉하기까지에 이르러 있었다. 그리고 또 이 여사는 꿀꺽 웃음을 한 번 삼키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코는 오뚝하지요. 얼마나 오뚝한가요? 글쎄요, 만들어다 붙인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자연미가 없다는 말이 아닌가요? 아니지요. 얼굴 전체와 조화가 썩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요. 입은 자그마하고 입술은 풀잎처럼 야들하지요. 풀잎처럼 야들한 입술이라 상상이 잘 되지 않았다. 보다 확실한 표현이 없을까요? 말로만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만져보면서 설명을 듣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좋겠군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만 이 여사의 작전에 말려들고 말았다. 그런데 이 여사가 다시 귀를 달고 나왔다. 미인은 미인이지만 말을 못하는 농아인이라서. 농아인이라고요? 네, 옥순이라고 한다는군요. 아니, 옥순이가 바로 이 집 색시돈가요? 네, 그렇다는군요. 벙어리 얼굴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못해 농아인이지만 얼굴은 천하에 둘도 없는 절세 미인이지요. 싫습니다. 절세 미인 아니라 절세 미인의 하랩이라도 벙어리는 싫습니다. 얼굴을 볼 뿐인데 벙어리면 어떻고 귀머거리면 어때요? 아무튼 벙어리는 싫습니다. 벙어리라고 멸시하시는 건가요? 저의 애기 아빠도 농아인이라고 했어요. 제 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듣고 보니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그런 뜻에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무 말씀 마시고 옥순이 얼굴을 만져보도록 하세요. 말을 남기고 이 여사는 방을 나가버렸다.